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20세기 미국 최고의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입니다. 세상의 시계에서 혼자만 거꾸로 흘러가는 벤자민 버튼의 삶을 통해 작가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젊음을 동경하는 인간들의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처음이 제일 좋고 끝이 제일 안 좋다는 마크 트웨인의 말에 영감을 받아 쓰여진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시작하겠습니다. 제법 오래전인 1860년에는 악이란 을에 집에서 낳는 줄만 알았다. 그런데 지구하신 의학의 신께서 악의 첫 울음소리가 소독약 냄새 가득한 병원에서 들리게 하라고 명하신 후로 오늘날의 새로운 유행이 자리 잡았다고들 한다. 그러니까 1860년 어느 여름날 로저 버튼 부부가 첫 아이를 병원에서 낳기로 결정한 것은 그 시대의 유행을 무려 50년이나 앞지른 셈이었다. 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역사에 어떤 놀라운 결과를 불러올지 그들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독자의 몫이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 볼티모어시에서 로저 버튼 집안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위치에 있었다. 그들은 남부지역 사람이면 누구나 알만한 이름 있는 가문들과 교류했고 남부연합회에 대거 포진한 귀족 집안들과 자신들이 동떨어진 부류가 아니라고 자부했다. 한편 출산이라는 매혹적이고 오래된 관습을 처음 경험하게 된 버튼 씨는 당연히 조바심이 났다. 그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랐는데 코네티컷주의 예일 대학이 커프라는 간단 명료한 애칭으로 불리는 것을 4년 전 처음 안 뒤로 그 대학에 아들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될 9월의 그날 아침, 버튼 씨는 6시에 부산하게 일어나 옷을 차려입고 흠잡을 데 없는 폭넓은 넥타이를 고쳐 맨 다음 밤의 어둠이 새 생명을 출산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볼티모어 시내를 가로질러 병원으로 향했다. 신사숙녀를 위한 메릴랜드 사립병원을 100m쯤 앞뒀을 때 버튼 집안의 주치의 킴 박사가 모든 의사들에게 그들 전문직에 불문율로 요구되는 동작을 취하며 양손을 씻듯이 매만지며 병원 현관의 계단을 내려서는 것이 보였다. 로저 버튼 철물 도매상 사장인 로저 버튼은 그 시절에 세련된 남부 신사다운 품위를 여지없이 내팽개치고서 킴 박사를 향해 허겁지겁 달려갔다. 킴 박사님! 아이고 박사님! 박사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자 주위를 살폈는데 버튼 씨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의사다운 냉엄한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어떻게 됐습니까? 버튼 씨는 숨을 헐떡이며 다급하게 물었다. 뭔가요? 아내는요? 아들이에요? 뭐가 나왔죠? 어떤 게? 품위를 지키시게. 킴 박사가 날카롭게 말했다. 박사는 평소와 달라 보였다. 아기는 나왔나요? 버튼 씨가 간절하게 물었다. 킴 박사는 얼굴이 찡그렸다. 아니 그래 말하자면 그런 것 같네. 박사는 또다시 묘한 눈길로
버튼 씨를 쳐다봤다. 아내는 괜찮은가요? 그럼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그만하게. 박사는 여전히 짜증이 난 듯 소리를 빽 질렀다. 지금 당장 자네가 가서 직접 보게. 기가 막히니까. 박사는 마지막 말을 단번에 내뱉고는 돌아서서 중얼거렸다. 자넨 이번 일이 의사인 내게 무슨 도움이 될 줄 아나.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다간 난 망하고 말 거야. 누군들 안 그러겠나? 무슨 문제라도? 간절하게 묻던 버튼 씨는 흠칫 놀랐다. 새 쌍둥이군요. 아니, 새 쌍둥이는 아니야. 박사는 단번에 잘라 말했다. 그보다 더하니까 자네가 가서 두 눈으로 보게. 그리고 다른 의사를 구하게. 이보게 버튼. 내가 자네를 세상에 받았고 자네 집안에서 40년째 의사 노릇을 했지만 이젠 끝일세. 두 번 다시 자네나 자네 집안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네. 잘 있게. 박사는 두 말 없이 휙 돌아서더니 길가에 대기해 있던 마차에 올라 쏜살같이 사라졌다. 도로 옆에 혼자 남은 버튼 씨는 온몸이 마비된 듯 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을 느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신사숙녀를 위한 메릴랜드 사립병원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잠시 후 억지로 계단을 올라 병원 현관에 발을 들여놓기까지 그는 상당히 애를 먹었다. 병원의 어두침침한 복도 한쪽에 책상이 있고 간호사가 앉아 있었다. 버튼 씨는 용기를 내서 간호사에게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간호사가 반갑게 맞으며 인사를 했다. 안녕하시오. 난 버튼이라고 하오만. 버튼 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간호사의 앳된 얼굴에 완전히 당황한 기색이 어렸다. 간호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으며 당장 복도로 달아날송 싶었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역력해 보였다. 내 아기를 봤으면 하오. 버튼 씨가 말했다. 간호사의 입에서 약한 비명이 흘러나왔다. 아, 물론이죠. 그녀는 발작하듯 외쳤다. 2층이요. 바로 2층이에요. 올라가세요. 간호사가 방향을 가리켰고 식은 땀에 흠뻑 젖은 버튼 씨는 머뭇머뭇 몸을 돌려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올랐다. 2층 복도에서 대야를 들고 다가오는 다른 간호사가 있어서 그는 다시 말을 붙였다. 나는 버튼이라고 합니다만. 그는 또박또박 말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다. 내 아기를 봤으면 하는데. 철커덩. 대야가 바닥에 떨어지더니 계단이 있는 쪽으로 굴러갔다. 철컹철컹. 마치 이 신사 양반이 병원에 막연한 공포라도 불러왔다는 듯이 불길하고 규칙적인 굉음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기를 보고 싶다고. 버튼 씨는 거의 외치다시피 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철커덩. 디아는 마침내 1층에 닿았고 그제야 간호사는 제정신을 차린 듯 아주 못마땅한 눈으로 버튼 씨를 쳐다봤다. 그러셔야죠, 버튼 씨. 간호사가 말했다. 잘 됐네요. 그렇지만 오늘 아침 저희 병원에 무슨 난리가 났는지는 아셔야 할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니까요. 이제 저희 병원이 어떤 소문에 시달릴지. 얼른, 정말 더는 못 기다리겠소. 버튼 씨가 호통을 쳤다. 그럼 버튼 씨, 이리 따라오세요. 그는 간호사를 따라 겨우 몸을 이끌었다. 긴 복도의 끝자락에 이르자 가지각색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는 방이 있었다. 확실히 그곳은 호일 전문 용어로 울음방으로 불릴 만한 곳이었다. 버튼 씨와 간호사는 그 방에 들어갔다.
방에는 흰색 에나멜에 칠한 바퀴 달린 아기 침대 6개가 벽을 따라 줄지어 놓여 있고 침대 끝에 이름표가 제각각 붙어 있었다. 내 아기가 어딨어? 버튼 씨가 숨을 죽이며 물었다. 저기요. 간호사가 대답했다. 간호사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으로 시선이 돌린 버튼 씨가 본 장면은 이러했다. 다른 침대보다 유난히 비좁아 보이는 아기 침대 한 곳에 풍성한 흰 포대기에 감싸인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겉보기에 좋게 70살은 되어 보였다. 드물게 남은 노인의 머리카락은 죄다 하얗게 샜으며 뾰족한 턱 끝에는 잿빛 수염이 길게 늘어져 창을 통해 들어오는 산들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렸다. 노인은 침침하고 새약한 눈으로 버튼 씨를 쳐다봤는데 그 눈 속에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엿보였다.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오? 버튼 씨는 호통을 쳤으며 그의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었다. 병원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장난을 쳐도 되는 거요? 저흰 장난이 아닌걸요? 간호사가 매정하게 대답했다. 손님이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손님의 아기인 건 분명해요. 버튼 씨의 이마에서 또다시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부릅뜬 다음 재차 확인해 봤다. 착각이 아니었다. 그의 눈앞에는 60하고도 10살은 더 들어 보이는 노인이 있었다. 70살 먹은 아기는 아기 침대 양쪽으로 두 발을 늘어뜨린 채 앉아 있었다. 노인은 버튼 씨와 간호사를 잠시 가만히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입을 열어 늑수구레한 신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내 아버지예요? 버튼 씨와 간호사는 다 같이 경기를 일으킬 뻔했다. 노인은 투덜대기 시작했다. 진짜 내 아버지면 제발 여기에서 날 좀 꺼내주든지 아니면 좀 편안한 흔들 의자라도 갖다 달라고 하세요. 맙소사, 당신은 어디서 나왔소? 도대체 누구요? 버튼 씨는 제정신이 아닌 양 고함을 질렀다. 내가 누군지는 나도 몰라요. 노인은 불만스럽게 우는 투로 대답했다. 난 겨우 몇 시간 전에 태어났잖아요. 그렇지만 내 성은 버튼이 확실해요. 거짓말, 이 사기꾼. 노인은 피곤한 표정으로 간호사를 돌아보더니 새약한 목소리로 불평을 터뜨렸다. 갓 태어난 아기를 잘도 환영하는군요. 틀렸다고 말해줘야 하지 않아요? 버튼 씨, 틀리셨어요. 간호사가 잘라 말했다. 손님의 아기가 맞으니까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또 아기를 가급적 빨리 집에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중으로요. 집에 데려가라고? 버튼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래요. 여기서 저희가 데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정말로 그럴 수는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노인의 넋두리가 이어졌다. 여긴 조용한 애들 가둬두기에나 좋겠더군요. 어찌나 울고불고 하는지 잠시도 눈을 못 붙였다니까. 아까는 먹을 걸 좀 달라고 했더니. 이 대목에서 노인의 억양은 한층 고조되었다. 달랑 젖병 하나를 주지 뭐야. 버튼 씨는 침대 옆에 놓인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양손으로 얼굴에 감쌌다. 맙소사. 그는 화를 억누르지 못해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난 이제 어떡하지? 아기를 집에 데려가셔야죠. 간호사가 또 재촉했다. 지금 즉시요. 괴로워하는 남자의 눈앞에 이 끔찍한 노인을 데리고 사람들이 붐비는 시내를 걸어가는 광경이 두렵고도 선명하게 떠올랐다. 난 못해.
버튼 씨는 신음소리를 냈다. 사람들이 말을 걸려고 불러 세우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적어도 옆에 있는 70살 먹은 노인을 소개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쪽은 내 아들이오. 오늘 아침 일찍 태어났다오. 라고. 그러면 노인은 포대기를 둘러쓴 채로 몸을 더 웅크릴 테고 두 사람은 터벅터벅 걸어서 복잡한 상점 앞을 지나 노예시장을 지나 순간적으로 버튼 씨는 아기가 차라리 흑인이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다. 으리으리한 주택들을 지나 경로당을 지나 어서요. 떠날 채비를 하세요. 간호사가 명령조로 말했다. 잠시만. 노인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설마 내가 이 포대기를 뒤집어 쓴 채로 집에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그건 완전 착각이에요. 아기들은 언제나 포대기를 두르는 거야. 노인은 잔뜩 심술이 났는지 작고 흰 기저귀용 천을 꺼내 들어 흔들면서 말했다. 보세요. 이걸 나한테 차라고 줬다니까요. 아기들은 전부 그런 기저귀를 차는 거야. 간호사가 새침하게 말을 받았다. 글쎄, 나도 아기지만 지금 걸친 걸 당장 벗고 싶다고요. 이 포대기는 근지러워요. 차라리 수의를 걸치는 게 낫겠다고요. 알았어. 알았다고. 버튼 씨는 서둘러 말을 끊고서 간호사에게 물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시내에 나가서 아드님에게 입힐 옷을 사오세요. 복도로 나서는 버튼 씨의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지팡이도요, 아버지. 지팡이가 있으면 좋겠어요. 버튼 씨는 바깥에서 문을 쾅 하고 사정없이 닫아버렸다. 안녕하쇼. 체서피크 의류점에 들어선 버튼 씨는 점원에게 신경질적으로 말을 건넸다. 애한테 입힐 옷을 살 거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는 잘 생각해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6시간 됐소. 유아용 의류는 뒤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니, 틀렸소.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애가 덩치가 꽤 크거든요. 특이할 만큼 커요. 뒤쪽에도 치수가 큰 옷이 있습니다. 아동복은 어느 쪽이요? 버튼 씨는 다급하게 발을 굴렀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비밀을 점원이 눈치챈 것만 같았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는 머뭇거렸다. 자신의 아기에게 어른 옷을 입힐 생각을 하자 비위가 상했다. 만약 치수가 아주 큰 아동복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길고 흉하게 늘어진 수염을 잘라내고 흰 머리를 갈색으로 물들인다면 적어도 최악의 상황은 면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볼티모어 사교계에서 자신의 체면은 물론이고 자존심도 웬만큼 지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아동복 매장을 아무리 뒤져도 갓 태어난 버튼에게 맞을 만한 옷은 보이지 않았다. 물론 그는 가게를 탓했는데 이런 경우 옷가게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당연했다. 아드님 나이가 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애는 16이요. 아, 제가 잘못 들었군요. 아까는 6시간 됐다고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청소년복은 복도 건너편 매장으로 가셔야 하거든요. 버튼 씨는 참담한 심정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다가 대뜸 멈춰 서더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창가에 서 있는 전시 인형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거요. 그는 탄성을 질렀다. 저기 저 인형이 입은 옷을 사겠소. 점원은 그를 빤히 쳐다보고는 군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예, 손님? 저 옷은 아동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무도회장에서나 입을 옷인걸요. 차라리 손님이 입으셔도 될 겁니다. 얼른 싸줘요. 버튼 씨는 조급하게 고집을 부렸다. 내가 찾는 게 저거니까. 점호는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버튼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병원에 돌아온 버튼 씨는 신생아실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에게 옷을 내던지다시피 했다. 네 옷이다. 말투는 냉랭했다. 노인은 포장을 풀고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내용물을 봤다. 이건 조금 우스꽝스러워 보여요. 난 놀림감이 되기 싫은데. 노인이 투덜거렸다. 네가 벌써 날 놀림감으로 만들었어. 버튼 씨가 사납게 꾸짖었다. 우스워 보여도 신경 쓰지 마. 입어. 안 그러면 볼기짝을 때려줄 테니까. 마지막 말을 입 밖에 낼 때 그는 조금 망설였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해야 타당할 것 같았다. 알았어요, 아버지. 자식으로서 당연히 부모를 공경한다는 식의 이상 야릇한 말투였다. 아버지가 저보다 오래 사셨으니 아버지가 오르시겠죠. 말씀대로 할게요. 처음에도 그랬지만 버튼 씨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자 또다시 경기를 일으킬 것 같았다. 빨리 입어. 빨리 입고 있어요, 아버지. 옷을 다 갖춰 입은 아들을 본 버튼 씨는 표정이 우울해졌다. 노인은 줄무늬 양말에 연분홍색 바지, 희고 넓은 깃이 달린 줄무늬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블라우스 깃을 덮은 채로 나붓기는 길고 허연 수염은 허리까지 닿았다. 모양새가 탐탁지 않았다. 기다려. 버튼 씨는 병원용 과일을 집어 들더니 손을 재빠르게 3번 놀려 노인의 수염을 대부분 잘라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체적으로 조화가 맞지 않았다. 삐죽삐죽 솟은 턱수염, 축축한 눈매, 쪼글쪼글한 인매는 화사한 복장과 기묘하게 어긋났다. 그렇지만 버튼 씨는 완고했다. 그는 한 손을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다. 가자.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주저하지 않고 잡았다. 아빠, 저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방을 나오면서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좋은 이름을 정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냥 아기인가요? 나도 모른다. 투덜대던 버튼 씨는 나무라듯 일러줬다. 널 무드셀라라고 불러야겠다. 버튼 집안에서는 새로 생긴 가족의 머리를 짧게 잘라주고 숱없는 머리카락을 어색하리만치 검게 염색시키고 턱이 미끄러울 만큼 말끔히 면도를 해주었으며 어리벙벙해하는 재단사에게 아동복을 주문에 맞춰 입혔는데 그래도 버튼 씨는 여전히 그가 자신의 첫 아이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벤저민 버튼, 훨씬 적절해 보이지만 비위에 거슬리는 무드셀라 대신 아들의 이름을 벤저민으로 정했다. 벤저민 버튼은 허리가 굽었어도 키가 170cm나 되었다. 큰 키를 옷으로 감출 수는 없었고 눈썹을 자르고 염색을 해도 흐릿하고 축축하고 피로해 보이는 눈매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실제로 미리 고용해 두었던 유모는 아기를 처음 보자마자 뛸 듯이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다. 그래도 버튼 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벤저민은 아기이며 계속 아기여야 했다. 처음에 벤저민이 데운 우유를 먹지 않으려 하자 그는 음식을 하나도 주지 않겠다고 단언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빵과 버터를 먹어도 좋다고 허락했고
타협 조건으로 이유식을 먹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루는 집에 딸랑이를 사와서 벤저민에게 건네주며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한 말투로 가지고 놀아 라고 시켰다. 노인은 짜증난 표정으로 딸랑이를 받아들었고 하루에 몇 차례 간격을 두고 딸랑거리는 소리를 의무적으로 냈다. 아무튼 벤저민에게 딸랑이가 무척 지루했음은 분명하지만 그 후 혼자 남은 벤저민이 더 좋은 오락거리를 찾아낸 것 또한 틀림없었다. 일례로 어느 날 버튼 씨는 자신이 지난 일주일 동안 평상시보다 담배를 유난히 많이 피웠음을 알았다. 이 현상은 며칠이 지난 뒤 아무런 기척 없이 아기 방에 들어갔다가 희미한 푸른 연기가 방 안에 자욱하고 벤저민이 죄 지은 표정으로 짙은 색의 하바나 꽁초를 감추는 것을 보고서야 납득하게 되었다. 물론 이 일로 벤저민은 볼기짝을 심하게 얻어맞았지만 버튼 씨는 자신 역시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담배를 피우면 성장이 멎는 수가 있다며 경고를 주었다. 그 후에도 버튼 씨의 신념은 바뀌지 않았다. 납으로 된 병정 인형을 집에 가져왔고 장난감 기차를 사왔으며 면으로 만든 크고 화려한 동물 인형도 구해왔다. 적어도 자신이 지어낸 환상을 완벽히 충족시켜야 했으므로 장난감 가게 점원에게는 핑크빛 오리 장난감이 아기 입안에 들어갔을 때 칠이 벗겨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다짐을 받기까지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벤저민은 장난감에 흥미가 없었다. 벤저민은 하인들이 드나드는 뒷계단으로 몰래 내려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한 권을 집어왔고 봉지의 젖소 인형과 노아의 방주를 방바닥에 내팽개친 채 책을 탐닉했다. 이러한 고집 앞에 버튼 씨의 노력은 속수무책이었다. 처음에 볼티모어 씨는 상당히 떠들썩했다. 다만 벤저민 때문에 버튼 가족과 그의 일가 친척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불운을 겪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남북 전쟁이 발발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전쟁에 쏠렸기 때문이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예의가 바른 몇몇 사람들은 버튼 부부를 축하해 주려고 머리를 굴려야 했다. 그리고 급기야 아기가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는 창의적인 발상을 떠올렸는데 노화 증상을 공통으로 겪는 70살 먹은 노인들이 하나같이 비슷해 보인다는 점에서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러나 버튼 부부는 그런 축하의 말이 달갑지 않았고 벤저민의 할아버지는 노발대발할 정도로 모욕감을 느꼈다. 병원에서 나온 뒤로 벤저민은 새로운 삶을 찾았다. 몇몇 꼬마 손님들이 그를 보러 오는 날에는 팽이놀이와 구슬치기에 흥미를 붙이려고 애를 쓰며 성가신 오후를 보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아주 우연히 돌멩이를 던졌다가 주방 창문을 단번에 깨트리는 사고를 쳤는데 이 일이 버튼 씨에게는 남모를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날 이후 벤저민은 매일 하나씩 어떤 것을 부수려고 노력했다.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때문에 또 그의 천성이 유순한 까닭에서였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처음 느꼈던 적개심이 사라진 뒤로 벤저민과 할아버지는 자주 어울리며 꽤 즐겁게 지냈다. 두 사람은 몇 시간씩 함께 앉아 있었고 비록 나이와 경험의 차이가 컸지만 오래된 친구처럼 어울리며 단조롭고 지루하게 흐르는 일상에 관해 한결같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벤저민은
자신의 부모보다 할아버지와 있을 때가 더 편했다. 버튼 부부는 언제나 아들을 조금 겁내는 듯해서 부모로서 명령을 하긴 했어도 종종 벤저민의 이름 끝에 C자를 붙였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명백히 조숙해 보인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벤저민 자신에게도 의문이었다. 벤저민은 의학 잡지들을 두루 훑어봤지만 자신과 같은 사례는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그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려는 순수한 시도를 했고 종종 위험하지 않은 놀이에 끼었다. 풋볼은 너무 어지러웠는데 혹시라도 약한 뼈가 부러져서 다시 붙지 않을까봐 무서웠다. 벤저민은 5살이 되자 유치원에 갔고 그곳에서 오렌지색 종이에 초록색 종이를 붙이고 색깔 지도를 짜맞추고 지겨운 마분지 목걸이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 벤저민은 그런 놀이를 하다가 깜빡깜빡 조는 경향이 있어서 젊은 유치원 여선생을 짜증나고 놀라게 만들었다. 다행히 유치원 선생이 벤저민의 부모에게 불만을 털어놓은 덕분에 그는 유치원을 그만둘 수 있었다. 로저 버튼 부부는 친구들에게 벤저민이 아직 너무 어려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12살이 되자 버튼 부부는 아들에게 훨씬 익숙해졌다. 습관의 힘은 아주 강해서 부부는 자기네 아들이 여느 아이들과 더는 다를 것이 없다고 느끼게 되었고 유별나게 비정상적인 일이 있을 때만 그 사실을 떠올렸다. 그런데 12번째 생일을 치른 지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벤저민은 거울을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혹은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그의 눈이 잘못되었을까? 아니면 12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동안 염색으로 감추었던 흰 머리카락이 정말 짙은 회색으로 바뀐 것일까? 그의 얼굴에 그물처럼 퍼졌던 잔주름이 정말 줄어든 것일까? 그의 피부 상태가 더 좋아지고 탄력도 생기고 불그스레한 기운마저 감도는 것이 진짜일까? 확실히 장담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이제 상체를 구부정하게 다니지도 않았고 어릴 때보다 몸 상태가 나아진 것이 확실했다. 이럴 수가. 벤저민은 속으로 생각했지 더 진지하게 따져볼 엄두는 내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갔다. 제가 성장했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 긴 바지 입고 싶어요. 버튼 씨는 약간 주저하다가 끝내 말했다. 글쎄다. 내 생각은 다른 걸. 긴 바지를 입으려면 14살은 돼야지. 넌 겨우 12살이야. 그렇지만 제가 나이에 비해 키가 크다는 걸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벤저민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버튼 씨는 아들을 멍하니 쳐다봤다. 아니 나라면 그렇게 장담하진 않을 거다. 나도 12살 때 너만큼 키가 컸거든. 거짓말이었다. 다만 그는 아들을 정상으로 여기기로 스스로 다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끝내 타협이 이루어졌다. 벤저민은 머리를 계속 물들이기로 했다. 또래 아이들과 더 자주 어울려 놀기로 약속했다. 안경도 끼지 않고 길거리에서 지팡이도 짚지 않기로 정했다. 이러한 양보 덕분에 처음으로 긴 바지를 입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냈다. 12살에서 20살까지 벤저민 버튼의 삶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다. 성장이 정상적으로 퇴보한 시기라고 기록하면 충분할 것이다. 벤저민은 18살이 되자 나이가 50인 어른처럼 허리를 꼿꼿이 펴게 되었다. 머리숱은 늘었고 대부분 짙은 회색이었다. 발걸음은 힘이 써졌고
떨리고 갈라지던 목소리도 묵직한 중저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버튼 씨는 아들을 코네티컷에 보내 예일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게 했다. 벤저민은 시험에 합격해 신입생 자격을 얻었다. 대학 입학을 사흘 앞둔 어느 날, 대학 입학 담당자 하트 씨에게서 대학 사무실을 방문해 학과 일정을 짜라는 내용의 통지가 왔다. 벤저민은 거울을 흘깃 들여다보고는 머리를 갈색으로 물들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서랍 속을 아무리 뒤져도 염색약을 담은 통이 눈에 띄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요전날 약을 다 쓰고 버렸던 사실을 떠올렸다. 벤저민은 고민에 빠졌다. 입학 담당자를 만나기로 한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입학 담당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어서 오십시오. 입학 담당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아드님 문제로 오셨군요. 아니요. 사실 제 이름은 버튼인데요. 벤저민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하트 씨가 중간에 말을 잘랐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버튼 씨. 아드님이 곧 올 겁니다. 그게 저예요. 벤저민의 목청이 높아졌다. 제가 입학생이에요. 예? 제가 신입생이라고요. 농담을 잘하시는군요. 농담이 아니에요. 입학 담당자는 얼굴이 찡그리며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확인했다. 아니, 여기에 적힌 벤저민 버튼 학생의 나이는 18살인데요. 제가 18살입니다. 얼굴을 약간 붉히며 벤저민이 대답했다.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벤저민을 눈여겨봤다. 분명히 합시다, 버튼 씨. 지금 저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건 아니시죠? 벤저민도 난처한 듯 미소를 지으며 제가 18살이에요. 라고 반복해 말했다. 하트 씨는 문이 있는 방향을 단호히 가리키며 말했다. 나가시오. 당장 이 학교에서. 이 도시에서 꺼져요. 당신 위험한 정신병자로군. 전 18살이라고요. 하트 씨는 직접 문을 열더니 몹쓸 소리를 하고 호통을 쳤다. 당신 나이에 여길 신입생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다니. 당신이 18살이라고? 18분을 주겠어. 당장 이 도시에서 꺼져. 벤저민 버튼은 사무실에서 점잖게 나왔고 복도에 대기하던 신입생 6명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줄곧 쳐다봤다. 벤저민은 잠시 걸음을 옮기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사무실 문 앞에 버티고 서서 성난 표정을 짓고 있는 입학 담당자와 눈이 마주치자 결연한 목소리로 외쳤다. 난 18살이라고요. 풋내기 신입생들은 입이라도 맞춘 듯 다 같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고 벤저민은 건물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상황을 쉽사리 벗어나게 해주지 않았다. 벤저민이 기차역으로 서글픈 발걸음을 옮기는 사이 그의 뒤를 쫓는 일단의 무리가 있었고 그 수는 점점 불어나더니 급기야 수많은 학생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대학 입학시험에 붙은 어떤 미치광이가 18살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다. 학교가 온통 야단 법석이었다. 강의를 듣던 학생들은 모자도 쓰지 않은 채 쫓아나왔고 풋볼팀은 연습도 마다하고 무리에 가세했다. 교수의 부인네들은 끈달린 모자가 벗겨지고 치마 뒤를 불룩하게 받치는 허리 바지가 뒤틀리는 줄도 모른 채 행렬의 뒤에 붙어 수다를 떨었으며 벤저민 버튼의 여린 감수성에 상처를 주는 말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방랑하는 유대인이 틀림없어. 저 나이면 예비 학교를 먼저 마쳐야지. 저기 신동을 보라고.
여기가 노인 학교인 줄 알았나 봐. 하버드에나 가라. 벤저민은 걸음을 재촉했으며 이내 내달리고 있었다. 두고 보자. 정말로 하버드 대학에 가서 저 분별 없는 조롱꾼들을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다. 볼티모어행 기차에 무사히 오른 후에야 벤저민은 차창으로 머리를 내밀고 고함을 쳤다. 너희들 후회할 줄 알아. 대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것은 예일 대학이 여태까지 저지른 실수 가운데 가장 큰 실수였다. 벤저민 버튼은 1880년에 20살이 되었고 로저 버튼 철물상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는 것으로 그의 생일을 기념했다. 같은 해에 사교 활동도 시작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상류 인사들이 모이는 몇몇 무도회에 그를 데려가려 고집했기 때문이었다. 로저 버튼은 이제 나이가 50이었고 아들과는 더욱 친해졌다. 벤저민이 여전히 희꼬무레하던 머리 염색을 그만둔 뒤로 사실상 두 사람은 동갑내기로 보였으며 형제로 봐도 무방할 듯 했다. 8월의 어느 날 밤 버튼 부자는 정장 차림으로 쌍두마차에 올라 무도회가 열리는 볼티모어 근교의 쉐벨린 별장으로 마차를 몰았다. 무척 아름다운 밤이었다. 보름달의 은은한 순백색 광선이 도로를 가득 적시고 수학기의 만개한 꽃들은 고요한 대기에 들릴 듯 말 듯 낮은 웃음소리 같은 향기를 내뿜었다. 새하얀 밀밭이 펼쳐진 시골 개활지는 마치 한낮에 보는 양 투명해 보였다.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밤 풍경에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직물 사업이 전망이 좋다더구나. 로저 버튼이 말했다. 그는 고상한 인물은 아니었다. 미적 감각도 없었다. 나처럼 나이 든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못 배운단다.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너처럼 활력과 정력이 넘치는 젊은이들에게 멋진 미래가 기다리지. 오르막길의 한참 위 꼭대기에 두둥실 떠있는 별장 불빛이 시야에 들어올 즈음 깡깡대는 바이올린 가락인지 아니면 달빛 아래에 새하얀 밀이 부스럭대는 것인지 바람결에 실린 소리가 마차가 있는 곳까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버튼 부자의 마차는 덮개를 씌운 근사한 마차 뒤에 멈춰섰는데 앞마차에서 이제 막 손님들이 내리고 있었다. 부인이 먼저 그리고 나이든 신사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몹시 아름다운 젊은 숙녀가 내렸다. 벤저민은 움찔했다.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풀렸다가 다시 합쳐지는 것 같았다. 전율이 엄습했고 뺨과 이마에 온통 피가 쏠렸으며 한동안 귀도 멍멍했다. 그것은 첫사랑이었다. 젊은 아가씨는 날씬하고 가냘펐다. 달빛 아래에서 잿빛이던 머리카락은 현관에 탁탁거리는 가스등 불빛 아래에서 꿀빛으로 변했다. 화사한 노란 바탕에 검은 나비가 새겨진 스페인산 망토를 어깨에 걸쳤으며 활짝 부풀린 드레스 자락 아래로 구두 단추가 반짝였다. 로저 버튼은 아들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몽크리프 장군의 딸 힐데가르트 양이란다. 벤저민은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무심하게 말했다. 자꾸 귀엽네요. 그렇지만 잠시 뒤 흑인 소년이 마차를 이동시키고 나자 아버지, 소개해 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버튼 부자는 힐데가르트 양을 둘러싼 사람들 사이에 섞였다. 힐데가르트는 오래된 관례대로 벤저민에게도 공손하게 몸을 낮췄다.
당연히 그는 춤을 청했다. 벤자민은 힐데가르트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뒤 휘청거리며 뒷걸음질로 물러났다. 그의 차례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다. 벤자민은 힐데가르트 뭉크리프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열렬히 감탄스러운 표정을 짓는 볼티모어의 젊은 양아치들을 도끼 눈을 뜨고 노려보며 벽 가까이에 잠자코 서 있었다. 얼마나 역겹고 철없어 보이는 자들인가. 젊은 치들의 헝클어진 갈색 구렛나루를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그렇지만 결국 자기 차례가 되어 힐데가르트와 함께 무대에 나가 파리에서 유행하는 최신 왈츠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하자 질투와 근심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사랑의 황홀함에 눈이 먼 벤저민은 이제 막 새로 태어난 듯한 기분이었다. 저희가 온 직후에 형제분과 함께 도착하시지 않았나요? 푸르게 빛나는 에메랄드 빛깔의 눈동자를 치켜뜨며 힐데가르트가 물었다. 벤저민은 대답을 망설였다. 형제가 아니라 부자 관계라고 밝히는 게 옳을까? 그는 예일 대학에서 겪었던 일을 잊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을 밝히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숙녀의 짐작을 부인하는 것은 무례한 짓이다. 자신의 출생에 관한 귀괴한 이야기로 소중한 시간을 망친다면 죄를 짓는 거나 다름없다. 아마 다음에 기회가 오겠지. 그래서 벤저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행복한 시간을 이어갔다. 전 당신 연배의 남성이 좋아요. 힐데가르트가 말했다. 젊은이들은 너무 어리석어요. 대학에서 샴페인을 몇 병이나 마셨는지 카드놀이에서 돈을 얼마나 잃었다든지 하는 얘기만 떠들어대거든요. 당신만큼 나이가 들어야 여자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요. 벤저민은 당장 청혼을 하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충동을 억눌렀다. 당신 같은 신쯤의 나이가 딱 낭만적이에요. 힐데가르트가 계속 말했다. 25은 지나치게 영악하죠. 30은 과로로 지치기 쉬워요. 40은 온종일 시간을 태우며 지루한 말만 늘어놓을 나이예요. 60은 그건 70에 너무 가깝죠. 그러니 50살이 딱 원숙할 나이예요. 저는 50살이 좋아요. 벤저민에게도 그 나이가 황금기로 여겨졌다. 그는 자신이 정말 50살이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다. 힐데가르트가 또 말했다. 전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30살의 남편을 만나 그를 돌봐야 하느니 차라리 50살의 어른과 결혼해 보살핌을 받고 싶다고요. 그날 저녁 남은 시간 동안 벤저민은 자욱한 꿀빛 안개 속을 내내 헤매었다. 힐데가르트는 그와 춤을 2번이나 더 추었고 두 사람은 이날 주고받은 모든 질문들에 대해 서로 신기하리만치 똑같은 답을 품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 둘은 다가오는 일요일에 함께 야외에 나가기로 약속했고 각자의 질문에 대해 그때 더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로 했다. 버튼 부자는 해가 뜨기 직전이 되어서야 집으로 향하는 마차에 올랐다. 일찍 깨어난 꿀벌이 앵앵거리고 시원한 이슬 기운 속에 달이 희미하게 기우는 시각, 벤저민은 철물 도매 사업에 관해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말소리가 도통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망치, 뭐 다음으로 우리가 주력해야 할 품목이 뭐라고 생각하니? 러브요. 벤저민은 반쯤 넋이 나간 채 대답했다. 러그스? 그 얘기는 아까 했는데 뭔 소리야? 동쪽 하늘에
갑자기 해라도 쨍하고 비친 건지 아니면 잠에서 깨어나는 나무들 사이로 꾀꼬리의 날카로운 하품이라도 들은 건지 벤저민은 어리벙벙한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봤다. 6개월 후 힐데가르트 몽크리프와 벤저민 버튼의 약혼 소식이 퍼지자라고 적은 이유는 몽크리프 장군이 딸의 약혼을 정식으로 발표할 바에야 차라리 칼 위로 엎어지겠다며 으름장을 놨기 때문이다. 볼티모어 씨는 흥분을 넘어 광분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거의 잊혀졌던 벤저민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에 떠올랐고 그에 대한 추문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형태로 널리 퍼져나갔다. 벤저민이 실은 로저 버튼의 아버지라든지 40년간 감옥살이를 한 로저 버튼의 형이라든지 존 윌크스 부스가 변장한 인물이라는 설이 나돌았고 급기야 그의 머리에 뿔이 2개 달렸다는 소문까지 떠돌았다. 뉴욕에서 발행한 어느 일요일판 신문은 벤저민 버튼의 머리 달린 물고기와 뱀을 등장시킨 흥미진진한 사파로 이 일을 비꼬았고 급기야 노스의 몸통에 그의 머리를 단 그림까지 실었다. 결국 벤저민은 신문과 잡지에 메릴랜드주 출신의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 소개되었다. 그렇지만 세상살이가 대개 그렇듯 진실한 이야기는 널리 퍼져나가지 않았다. 어쨌거나 볼티모어에 사는 남자라면 누구나 탐낼 법한 어여쁜 자기 딸을 확실히 신살이나 먹은 사내가 가로채가는 것은 범죄나 다름없다고 주장한 몽크리프 장군의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로저 버튼이 아들의 출생 증명서를 확대해 볼티모어 블레이즈에 실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무도 그 출생 증명서를 믿지 않았다. 벤저민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보면 누구나 알만한 노릇이었다. 그래도 결혼 당사자 2사람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남편감에 대해 거짓 소문이 어찌나 무성했던지 힐데가르트는 진실조차 믿으려 들지 않았다. 몽크리프 장군이 50대 남성 혹은 50대로 보이는 남성의 높은 사망률에 대해 근거를 제시했지만 헛수고였다. 철물 도매 사업이 불안정하다는 말로도 딸을 설득할 수는 없었다. 힐데가르트는 원숙한 남성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정했고 실제로 결혼에 성공했다. 최소한 한 가지 점에서 힐데가르트 몽크리프 주변 사람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철물 사업이 놀라울 만치 번창했기 때문이다. 벤저민 버튼이 1880년에 결혼을 하고 그의 부친이 1895년에 사업에서 손을 놓기까지 15년이나 지나는 동안 버튼 가족의 재산은 배로 불어났는데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젊은 버튼이 사업에 가세한 덕분이었다. 결국 볼티모어시에서 벤저민 부부를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인정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심지어 늙은 몽크리프 장군도 저명한 출판사 9곳에서 출간을 거부당한 남북 전쟁의 역사라는 장장 20권의 책을 펴낼 수 있게 돈을 대준 사유아의 하해를 마다하지 않았다. 15년 동안 벤저민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의 혈관에는 활력을 지닌 새로운 피가 넘치는 듯했다. 아침에 일어나기, 찬란한 햇빛에 분주한 거리를 힘찬 걸음으로 걷기, 피곤한 줄 모르고 망치와 못상자 선적하기,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에게 기쁨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벤저민이 사업 수완을 발휘해 큰 성공을 거둔 것은 1890년이었다.
그는 못 운반 상자에 박힌 못도 화물 수티인의 소유로 보아 주문량에서 포함시켜 계산한다는 구상을 떠올렸으며 그의 신청이 법안으로 받아들여져 대법원의 승인을 얻으면서 로저 버튼 철물 도매상은 매년 600개 이상의 못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벤저민은 스스로 인생의 밝은 면에 점점 끌리는 것을 깨달았다. 볼티모어시에서 가장 먼저 자동차를 소유하고 골린 사람이 벤저민이라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쾌락에 열광했는지 알 수 있다. 길거리에서 벤저민을 마주치는 동년배들은 그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부러운 눈길로 응시했다. 벤저민은 해가 갈수록 젊어지는 것 같아. 라고 그들은 말했다. 이제 나이가 65인 늙은 로저 버튼은 애초 아들의 출생을 적절히 환영하는 데는 실패했을지라도 결국에는 아첨에 버금가는 행동들로 그것을 보상해 주었다. 그렇다고 해서 안타까운 사연이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 이 문제는 가급적 간략히 짚어보기로 하자. 벤저민 버튼의 유일한 근심거리는 단 하나, 아내가 더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힐데가르트는 35살이었고 아들 로스코는 14살이었다. 결혼 초창기에 벤저민은 아내를 떠받들듯이 대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아내의 꿀빛 머리카락은 칙칙한 갈색으로 변했고 푸른 에나멜 빛깔의 눈동자는 싸구려 도자기 색깔을 띠게 되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힐데가르트의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뻔하다는 점. 흥분했을 때조차 너무 평온하고 너무 차분하며 너무 생기가 없다는 점. 취향마저 지극히 얌전하다는 점이었다. 신혼 시절 벤저민을 무도회나 만찬에 이끈 것은 아내였지만 이제 상황은 바뀌었다. 힐데가르트는 사교적인 모임에 남편과 함께 참석해도 즐거워하는 기색이 없었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네 삶에 달라붙어 죽을 때까지 머무는 영원한 무기력증에 사로잡혀버리고 말았다. 벤저민의 불만은 갈수록 커졌다. 1898년에 미국 스페인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 그는 가정생활에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군대에 가기로 결심했다. 사업의 영향력 덕분에 대위로 인간한 벤저민은 맡은 임무를 훌륭하게 소화해내 소령으로 진급했으며 유명한 산호한 언덕 점령 전투에는 중령으로 참전했다. 그는 전투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어 훈장까지 받았다. 군 생활의 활력과 자극에 크게 매료된 벤저민은 군대에 계속 남기를 바랐지만 집안의 사업 역시 모른 채 할 수만은 없었기에 군 생활을 그만두고 귀향길에 올랐다. 그가 탄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군악대가 그를 환영했고 집까지 호의해 주었다. 힐데가르트는 현관에서 큰 비단국기를 흔들며 남편을 환영했는데 벤저민은 아내와 입을 맞추기는 했으나 지난 3년의 세월이 제값을 치르고 지나갔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제 40줄에 접어든 아내의 머리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전선을 그려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우울해졌다. 2층 방에 들어선 벤저민은 낯익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그는 거울에 바짝 다가서서 불안한 표정으로 자신의 얼굴을 요모조모 뜯어보기까지 했다. 잠시 뒤 그는 군대에 가기 전 군복을 입고 찍은 옛날 사진과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봤다. 맙소사, 그는 탄성을 질렀다. 그는 여전히 변하고 있었다.
거울 속의 자신이 정말 30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는 부인할 수 없었다. 해가 갈수록 젊어진다는 생각에 기쁨보다 불안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의 실제 나이와 신체 나이가 똑같아진 뒤로 자신의 출생과 연관된 기괴한 증상이 그만 멈추기를 바랐다. 소름이 끼쳤다. 자신의 운명이 끔찍하고 믿기지도 않았다. 벤저민이 아래층에 내려가자 힐데가르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는 화가 난 것 같았다. 벤저민은 마침내 그녀가 무언가 수상하다고 눈치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벤저민이 이 문제를 나름 조심스레 입 밖에 낸 것은 어디까지나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줄여보려는 노력에서였다. 벤저민은 슬쩍 말을 건넸다. 글쎄 사람들이 전부 나이더러 예전보다 젊어 보인다고 하더군. 힐데가르트는 비웃듯이 남편을 쳐다봤고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는 초조하게 대꾸했다. 힐데가르트는 또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그런 생각은 이제 충분히 그만둘 때도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당신과 말다툼하려는 건 아니에요. 아내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렇지만 뭘 하든 간에 옳고 그른 건 따져봐야죠. 당신이 남들과 다르게 살기로 작정했다고 한들 내가 말릴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행동은 전혀 사려 깊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있어요. 당신 고집 때문이죠. 당신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처럼 살기 싫다고 생각하죠.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생각을 좀 해봐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신 같으면 세상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리석고 대답하기도 곤란한 말싸움에 벤저민은 할 말을 잃었으며 이때부터 부부 사이는 더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벤저민은 도대체 자신이 왜 이런 여자에게 매력을 느꼈는지 의아할 따름이었다. 한편 부부 관계의 불화뿐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접어든 이후 벤저민은 삶을 즐기고픈 욕구가 한층 강해진 것을 알았다. 볼티모어 시에서 열리는 파티라면 종류를 불문하고 어디에서든 벤저민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가장 젊고 예쁜 부인들과 춤을 추고 가장 인기 있는 신참내기 아가씨들과 너스레를 떨며 사교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한편 불길한 징조를 들이우는 늙은 아내는 샤프롱들 틈에 자리를 잡고 앉아 오만하게 비난을 퍼붓는가 하면 우울하고 당황하고 힐난하는 눈길로 남편의 뒷꽁무니를 쫓기도 했다. 저것 봐.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정말 안 됐어. 저렇게 젊은 친구가 나이가 45이나 먹은 여자에게 매여 있으니 말이야. 남편이 아내보다 20살은 어린 게 분명해. 사람은 필시 망각의 동물인데 1880년경에 바로 그들의 부모가 이와 동일하게 어울리지 않는 한 쌍에 대해 똑같이 수군댔던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다. 집에서 느끼는 불만이 커질수록 벤저민은 다른 새로운 관심거리들로 그것을 보상했다. 그는 골프를 배워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춤에도 빠져들었다. 1906년에는 보스턴 왈츠의 대가였고 1908년에는 멕시춤의 명수로 이름을 날렸으며 1909년에는 그의 캐슬 워크는 도시 모든 젊은 남성들의 시샘거리였다. 물론 지나친 사교 활동이 사업에 웬만큼 지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당시까지
그는 25년이나 철물 도매상 일에 전력했으므로 얼마 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아들 로스코에게 가업을 당장 물려줘도 괜찮을 것 같았다. 사실 사람들은 그와 그의 아들을 종종 오인했다. 벤저민은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돌아온 직후 그를 엄습했던 남모를 두려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고 이제 그는 자신의 용모에 은근히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다만 아내와 함께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가 극히 민망해졌다는 점은 옥에 티라 할 수 있겠다. 이제 거의 신줄에 접어든 힐데가르드를 볼 때면 황당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1910년 9월 젊은 로스코 버튼이 로저 버튼 철물 도매상을 물려받은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누가 봐도 20살 정도로밖에 보지 않을 한 청년이 케임브리지 소재 하버드 대학에 신입생으로 들어왔다. 그는 자기 나이가 50이라고 실토하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으며 자기 아들이 10년 전에 그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청년은 거의 대학에 입학한 순간부터 남다른 주목을 받았는데 그것은 18살이 보통인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인다는 사소한 이유에서였다. 그렇지만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일 대학과의 풋볼 시합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때문이었다. 그는 대단히 냉정하고 무자비한 적개심으로 무장한 채 수없이 몸을 들이받았고 터치다운을 7번, 필드골을 14점이나 얻어내는가 하면 예일대학 선수 11명 전원이 의식을 잃고 경기장에 실려 나가도록 고군분투했다. 그는 학교에서 가장 촉망받는 학생이 되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3학년이 되면서 그는 팀에 별로 공헌하지 못했다. 코치들은 그가 무게감을 잃었다고 말했는데 사실 눈썰미 뛰어난 몇몇 코치의 눈에는 그의 키가 예전만큼 커 보이지 않았다. 그는 터치다운을 따내지도 못했다. 실상 그가 팀에 계속 남은 이유는 그의 엄청난 명성만으로도 예일대학 팀의 공포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는 4학년이 되자 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체격은도 호리호리해지고 약해져서 어느 날 새로 들어온 2학년생에게 자리를 빼앗겼고 그 일로 심한 굴욕감을 느껴야 했다. 한편 그는 신동처럼 여겨져서 학과 내 몇몇 비속한 그부들을 보고 충격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학과 공부는 갈수록 어려워졌는데 그에게는 학문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았다. 그는 학과 친구들 가운데 많은 수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 세인트 마이더스라는 명문 예비학교를 거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뒤 그곳에 들어갈 결심을 했는데 자신과 체격이 비슷한 소년들 사이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1914년에 대학을 마친 벤저민은 하버드 졸업장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 볼티모어의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이 무렵 힐데가르트는 이탈리아에 머물렀기 때문에 벤저민은 아들 로스코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집에서는 그를 대강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나 아버지를 대하는 로스코에게서 진심 어린 표정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했다. 심지어 사춘기 청소년처럼 공상에 잠겨 집안을 맥없이 돌아다니는 아버지를 아들의 입장에서 걸림돌로 여기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일 정도였다.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로스코는 볼티모어에서 유명 인사였고 집안 일과 관련된 소문이 바깥에 함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벤저민은 이제 더는 사교계의 신참내기 아가씨들과
젊은 대학생 무리에게서 환영받는 인물이 아니었고 가끔씩 이웃에 사는 14살 소년 서너 명과 어울릴 때를 빼면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많았다. 예비 학교에 가려던 결심이 다시 떠올랐다. 아들아, 내가 예비 학교에 가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했니? 어느 날 그는 로스코에게 말을 걸었다. 글쎄 가시라니까요. 로스코는 짤막하게 대답했다. 로스코는 이 문제를 성가시게 여겼고 그래서 길게 이야기할 마음이 없었다. 나 혼자서는 못 가. 벤자민은 어쩔 수 없이 털어놨다. 네가 나를 데리고 가서 입학시켜줘야 한단 말이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로스코의 대답은 퉁명스러웠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거북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다. 전 정말 아버지가 이 문제를 더는 오래 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아버진 로스코는 잠시 말을 끊었고 적당한 말을 찾는 사이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주위를 둘러보고 제대로 좀 사시란 말이에요. 장난치고는 너무 지나쳐요. 하나도 재미있지 않다고요.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처신하란 말입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벤저민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그리고 또 하나, 집에 손님이 오면 저를 삼촌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로스코가 아니라 삼촌이요. 아시겠어요? 15살 먹은 애가 제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꼴이 얼마나 황당해 보이는 줄 아세요? 아예 지금부터 항상 저를 삼촌이라고 불러요. 부르다 보면 곧 익숙해질 거예요. 로스코는 아버지를 매섭게 노려보고는 뒤돌아서 나가버렸다. 아들과의 대화가 무산되자 벤저민은 2층에서 우울하게 돌아다니다가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벌써 3달째 면도를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손댈 필요도 없어 보이는 하얀 솜털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대학을 마치고 처음 집에 도착했을 때 로스코는 그에게 안경을 끼고 뺨에 가짜 수염을 붙일 것을 제안했는데 그 순간 벤저민은 어린 시절의 우스꽝스러운 짓이 또다시 반복되는가 싶었다. 수염은 따끔거렸고 창피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가 눈물을 보이는 통에 로스코는 마지못해 물러나섰다. 벤저민은 비니미만의 보이스카우트라는 책을 꺼내서 읽어나갔다. 그러자 전쟁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올랐다. 미국은 한 달 전 연합국에 가담했다. 벤저민은 입대하고 싶었지만 군에 가려면 최소한 16살이 돼야 했다. 그는 그 정도로 보이지 않았는데 실제 나이도 57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군대에 가기에는 부적격했다. 이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집사가 커다란 정부 소인이 찍혀있고 한쪽 구석에 벤저민의 이름이 적힌 편지를 전해주었다. 벤저민은 서둘러 겉봉을 뜯고 들뜬 심정으로 편지를 읽었다. 편지는 미국 스페인 전쟁 당시 복무한 다수의 예비역 장교들을 재소집해 진급시켜 복무하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벤저민을 육군 준장에 임명할 예정이니 즉시 연락하라고 적혀 있었다. 벤저민은 기쁨에 겨운 나머지 벌떡 일어나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것이 그가 바라던 것이었다. 그는 모자를 집어들었고 10분 후 찰스 거리의 한 대형 양복점 건물에 들어가서 자신감 없는 새된 목소리로 군복을 맞출 수 있느냐고 물었다. 왜 병종놀이 하려고? 점원이 무심코 말을 던졌다. 벤저민은 얼굴이 빨개졌다. 이봐요. 내가 뭘 하든 신경 끄시오. 그는 성난투로 받아쳤다. 내 이름은 버튼이고 버논 강장에 살고 있소. 무슨 말인지 알겠소? 점원은
마지못해 수긍했다. 아니, 나는 혹시나 너 말고 네 아빠가 입으실 게 아닌가 해서 말이지. 벤저민은 몸치수를 쟀고 일주일 후 군복이 완성되었다. 그는 제대로 된 장군 계급장을 구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멋진 YMCA 배지가 장군 계급장만큼 근사해 보이고 가지고 놀기에도 좋을 거라며 상점 주인이 자꾸 우긴 탓이었다. 그는 로스코에게 알리지도 않고 한밤중에 집을 나와 기차에 올라 그가 지휘할 보병 여단이 주둔한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캠프 모스비로 향했다. 그가 부대 입구에 도착한 것은 찌는 듯이 더운 4월의 한낮이었다. 그는 기차역에서 그곳까지 태워준 택시 운전수에게 요금을 지불한 뒤 보초를 서는 위병 쪽으로 돌아섰다. 내 짐을 가져갈 병사를 불러주게. 벤저민이 기운차게 말했다. 위병은 엄한 눈으로 그를 노려봤다. 예, 너 장군 복장을 하고서 어딜 가는 거냐? 미국 스페인 전쟁에 참전한 역전 용사 벤저민은 눈에 불을 켜고 병사를 이리저리 훑어봤는데 그러나 슬프게도 그의 목소리는 새된 소리로 바뀌었다. 차렷! 벤저민은 잿단에 천둥같이 고함을 질렀다. 잠시 숨을 가다듬는 사이 위병도 대뜸 발 뒤꿈치를 모으며 받들어 총 자세를 취했다. 벤저민은 흡족한 미소를 숨겼는데 주위를 흘깃 돌아보고 나서는 그 미소마저 잃고 말았다. 위병은 그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다가오는 위풍당당한 포병 중령을 본 것이었다. 중령? 벤저민은 날카롭게 불렀다. 가까이 다가온 중령은 말 고삐를 당겼고 두 눈을 깜빡이며 벤저민을 차갑게 내려다봤다. 이 애는 누군가? 중령이 다정하게 물었다. 내가 누군지는 곧 알려주지. 벤저민은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다. 말에서 내리게. 중령이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말을 타고 싶은 건가요, 장군? 여기. 벤저민은 필사적으로 악을 쓰며 중령에게 사령장을 내밀었다. 읽어보시오. 사령장을 읽은 중령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어디서 났니? 중령이 사령장을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며 물었다. 정부에서 보낸 거요. 곧 알게 될 거요. 나와 같이 가보자. 중령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휘부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보자구나. 따라오렴. 중령은 방향을 틀어서 지휘부가 있는 쪽으로 말을 몰았다. 벤저민은 가능한 품위를 지키면서 그 뒤를 쫓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단단히 안갚음을 하겠다고 속으로 다짐하면서. 그러나 이 안갚음은 실현되지 않았다. 다만 이틀이 지난 뒤 잔뜩 당황한 그의 아들 로스코가 볼티모어에서 허둥지둥 나타났고 군복을 빼앗긴 울먹이는 장군을 호위해 집으로 데려갔다. 1920년에는 로스코 버튼의 첫 아이가 태어났다. 그런데 집안이 축하 잔치로 떠들썩했어도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집 주변에서 장난감 병정과 서커스 모형을 가지고 노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조그맣고 단정치 못한 소년이 실은 갓 태어난 아기의 할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을 예의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슬픔의 흔적이 내비치는 해맑고 명랑한 얼굴의 소년을 싫어하지는 않았는데 단지 로스코 버튼에게 소년은 골치 아픈 존재였다. 로스코에게는 자기 세대의 덕목에 비춰볼 때 이 문제가 능률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예순으로 보이기를 거부하는 아버지는 한 번도 로스코의 입버릇대로 표현하면 남자다운 어른으로
행동한 적이 없었고 언제나 유별나고 개팍하게만 굴었다. 정말로 이 문제를 30분만 곰곰이 생각해 봐도 미칠 지경이었다. 로스코는 소신 있는 삶이 젊음을 유지해준다고 믿었지만 아버지처럼 도가 지나칠 경우 그것은 아주 비능률적이었다. 로스코는 그렇게밖에 결론내지 못했다. 5년이 지나자 로스코의 어린 아들은 벤저민과 놀 수 있을 만큼 자랐고 보모 한 사람이 두 아이를 돌보았다. 로스코는 두 아이를 같은 날 유치원에 보냈고 벤저민은 작은 색종이 조각으로 받침대와 목걸이, 신기하고 예쁜 모양을 만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번은 말썽을 부려서 유치원 한쪽 구석에 가만히 선 채로 벌을 받았지만 그래서 울음을 터뜨리긴 했지만 그래도 유치원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대체로 즐거웠다. 방에는 창을 통해 밝은 햇살이 들어왔으며 이따금 베일리 선생님은 부드러운 손으로 헝클어진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다. 1년이 지나자 로스코의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됐지만 벤저민은 여전히 유치원에 남았다. 벤저민은 무척 행복했다. 가끔씩 다른 꼬마들이 커서 뭐가 되겠다고 조잘될 때면 그의 조그만 얼굴은 어렴풋하고 천진한 모양의 그늘이 졌는데 그것은 자신에게 장차 그럴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세월은 단조롭게 흘러갔다. 그는 유치원을 3년 더 다녔으며 이제 너무 어려져서 화려한 색종이 조각을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게 되었다. 다른 아이가 몸집이 더 크고 단지 겁이 난다는 이유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선생님이 말을 걸어줬지만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벤저민은 유치원에서 나왔다. 빳빳하게 달인 줄무늬 드레스 차림의 유모 나나가 그의 작은 세상의 중심이었다. 화창한 날에는 공원에 나갔다. 나나는 거대한 회색 괴물을 가리키며 코끼리라고 일러줬고 벤저민은 그대로 따라 말했다. 밤에 잠들기 전 나나가 옷을 벗겨주면 그는 나나를 보며 코끼리 코끼리 하고 반복해서 크게 부르기도 했다. 가끔씩 나나가 침대 위에서 폴짝폴짝 뛰게 해주었는데 그것도 재미났다. 왜냐하면 서 있는 상태에서 똑바로 앉으면 몸이 튕겨 오르며 다시 두 발로 서게 되고 또 길게 아 소리를 지르며 뛸 때는 이상하게 꺾인 경쾌한 소리가 나기 때문이었다. 벤저민은 옷걸이에 걸린 긴 지팡이를 들고서 입으로 땅땅땅 소리를 내면서 의자와 탁자를 때리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했다. 집에 손님이 올 때면 나이든 부인들이 그를 향해 꽂고 우는 소리를 내는 것이 흥미로웠고 젊은 숙녀들이 뽀뽀를 하려 들면 조금 지겨웠지만 온전히 받아주었다. 긴 하루를 끝마치는 오후 5시에는 나나와 함께 2층에 올라갔는데 나나는 숟가락으로 이유식과 죽같이 생긴 부드럽고 맛난 음식을 떠먹여줬다. 잠을 잘 때는 성가신 기억에 시달리지도 않았다. 용맹했던 대학 시절도 수많은 여자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 화려했던 시절도 떠오르지 않았다. 단지 아기 침대에 희고 안전한 벽이 있고 나나와 가끔씩 그를 보러 오는 한 남자 그리고 오렌지처럼 생긴 크고 둥근 공이 있었는데 나나는 어두워질 무렵이면 그의 침대 곁에서 공을 가리키며 해라고 일러줬다. 해가 사라지면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꿈을 꾸지도 꿈에 쫓기는 일도 없었다. 산호한 언덕에 오르려고 부하들의 선두에 서서 치렀던 험난한 전투.
사랑하는 힐데가르트를 위해 분주한 도시에서 여름날 땅거미가 질 때까지 늦도록 일에 열중했던 신혼 초창기. 아주 옛날 몰로 광장의 낡고 어두운 버튼 저택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밤늦도록 앉아있던 시절. 이러한 모든 과거는 언제 그런 적이 있었냐는 듯 손에 잡히지 않는 꿈처럼 희미하게 지워져 갔다. 그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먹은 우유가 따뜻했는지 찼는지 혹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의 아기 침대와 친근한 나나의 존재만 느꼈다. 그 다음부터는 기억 자체가 없어졌다. 배가 고플 땐 울었고 그걸로 좋겠다. 밤낮으로 숨을 새근거리고 자신의 몸 위에서 부드럽게 우물거리거나 중얼거리는 소리를 거의 듣지도 못했으며 조금씩 다른 냄새와 빛과 어둠을 희미하게만 느꼈다. 그러다가 사방이 어두워졌다. 하얀 아기 침대, 머리 위에서 어른되는 흐릿한 얼굴들, 푸근하고 향긋한 전내는 그의 정신에서 완전히 지워졌다.